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이광용입니다. 처음에 이 강연 요청을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이어라키가 강한 조직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최근에 네이버로 이직을 해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연한 조직으로 옮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 강연을 제가 수락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는 청중의 대부분이 10대나 20대의 미래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어가지고 어떤 장표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하우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크게 준비한 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초거대 AI 시대, 우리 시대 도래하고 우리 사회 고민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 좀 국뽕 이슈는 저도 잘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AI 관련해 가지고는 왜 한국어 AI가 필요한지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때 한국 기업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사 하는 제 바람 하에 두 번째 목차를 넣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어 초거대 AI 준비 상황하고 네이버 준비 상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 생각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초거대 AI 관련해 가지고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구글 검색어 트렌드, 연간 검색어 트렌드 1위였죠. 그런데 지금은 메타버스가 조금 시들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초거대 AI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앞으로 대세인 기술이 될까라는 의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는 여러 외국 석학분들 말씀을 기반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셨죠. 초거대 AI 관련해선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초거대 AI 같은 경우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임 체인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잘 아시죠?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로는 초거대 AI 기술이 우리 산업에, 각 산업에 적용이 된다면 그 산업의 GDP의 7%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하나의 기술이 적용되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부가 7%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진화 상황 보시면요,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AI가 만든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전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AI 그림들이 더 세밀해지고 더 현실과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의료연구팀에서 실제 의사분들이 쓰신 처방전하고 챗 GPT가 쓴 처방전을 놓고 의사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료 전문가 79%가 챗 GPT가 쓴 처방전이 훨씬 더 자세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 영국에서는 펀드 매니저들하고 챗 GPT하고 모의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일 기간 동안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즉 손실을 봤는데 챗 GPT는 4.9% 정도 이익을 볼 정도로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장표는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처음 공개되고 사용자 수 100만 명 달성하는데 5일 걸렸고 1000만 명 달성하는데 40일, 그리고 월 사용자 1억 명 달성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유사 서비스 봤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 사용자 수 100만 달성하는데 3.5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인스타그램이 사용자 수 1억 명 달성하는데 30개월 걸렸는데 얘는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1억 5천만 명 정도 챗 GPT를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5천만 명 중에서 실제 개발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전 세계 다 합쳐봤자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1억 4천만 명 이상은 AI 개발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입니다. 즉 많은 일반인들이 이 AI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써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챗GPT한테 미국에서 재미난 실험을 해봤어요. 변호사 자격 시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CPA 시험 보게 하고, 의사면허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GPT 3.5 같은 경우 다 3개 시험을 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 수준은 하위 1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GPT 4.0 나왔죠. 걔도 이 시험을 봤더니 걔 역시 다 합격하고 성적은 상위 10%로 훨씬 뛰었어요. 그만큼 성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병탁 교수님에서 이 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초거대 AI라고 하고 있고 과거에는 AI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차이가 뭐야? 라는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과거의 AI라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퀘스천 앤서링 관련된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보이죠. 이게 과거에는 과업 중심의 AI였어요. 즉 내가 법률 서비스를 정말 잘하는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법률 서비스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 법률 서비스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켜서 법률 전문 AI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의료 전문 AI라면 의료 전문 모델을 만들고 의료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의료 전문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모델의 크기를 엄청나게 키우고 데이터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학습을 시켰더니 굉장히 똑똑한 AI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파인 튜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다 더 한 번 더 추가적인 학습을 거치니까 법률 전문 AI, 의료 전문 AI 이런 AI로 점점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 예시를 들 때는 애들 키우는 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먼저 이렇게 법률가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의료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료인을 만들고 싶은 아이한테는 내가 장난감도 뭐 주사기라든지 청진기라든지 그런 의학적인 장난감만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의학적인 지식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즉 생물만 교육을 시키고 다른 의학적인 지식들만 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는 커서 의학적인 지식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걔가 다른 쪽으로 확장은 전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초고대 AI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AI를 만드는 거예요. 즉 전인적인 교육들, 전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켜서 얘가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면 걔가 커서 추가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면 다른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죠. 초거대 AI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거대 AI 같은 경우 그러면은 만들기 위해 필요한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서 많이 선호되는 직업들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큰 백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학으로 따지면은 컴퓨터공학 쪽이 여기에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까 어떤 분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소팅하고 AI가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해요. 즉 대학으로 따지면 통계학과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각각의 데이터를 그리고 학습 모델들을 파인 튜닝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즉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든지 컴퓨터공학 전문가들이 여기에 필요할 거예요. 네 번째는 이 AI를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는,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자공학과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또 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걸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조금 개발을 멈춰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기술을 멈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는 결국 중국한테만 이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전 MS CEO였죠. 빌 게이츠. AI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현실성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실제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외부인들한테 개방되지 않는 AI 개발을 멈춘다고 했을 때 과연 기업들이 AI 개발을 멈출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6개월 동안 훨씬 발전된 AI를 사람들이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AI를 더 많이 써보고 그 충격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셀럽들을 봤을 때 실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빌 게이츠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AI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논의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저작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 저작권청에서 재미난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최종 판결은 아니긴 한데요. AI가 생성한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요. 다만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을 때 그걸 사람이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재배치도 하고 이 부분은 사람의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로 결국 사람의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들은 아무리 초기 생성이 AI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작물이 인정이 된다라는 미국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AI 관련해서 정보보안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특히 삼성에서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 오류, 반도체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 오류를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유출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똑같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망하게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보안 쪽 관련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저희 김진우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AI 개발에 있어서 과거보다 리소스를 덜 쓰면서도 훨씬 훌륭한 성능을 가진 AI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AI가 활용되는 역량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파라미터 자체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과거보다 많은 에너지, 훨씬 효율적이긴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포튠즈에서 재미난 걸 미국 이제 CEO들한테 500대 CEO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너네 앞으로 AI 관련해 가지고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AI 관련해 가지고는 잘 우리 기업 생존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쓸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라고 그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즉 각 기업들마다 중요한 부분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기업에서도 CT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뽕 얘기 조금 할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플을 다운을 받을 때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두 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죠. 즉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작년 4월이었나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어플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30% 수수료를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즉 그리고 나서는 독점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어플에서 결제를 하는 금액의 30%를 구글과 애플에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국내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AI 관련해서 독점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부의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가 AI를 가진 나라의 기업, 낮은 나라의 국가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목차를 좀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 나왔죠. 챗GPT한테 독도 누구 나라 영토야? 라고 하면 한국 영토라고 해요. 한국어로 다케시마는 누구 나라 영토야? 라고 하니까 일본 영토라고 하더라고요. 저 옆에는 네이버에서 이번에 이제 8월 24일에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한테 다케시마는 누구 나라 영토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영토라는 측면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걸 봤을 때 언어라는 측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의 중요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이런 형태의 질답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들이 답변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어 전용 AI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법 제도에 맞지 않는 잘못된 답변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챗 GPT한테 야,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저희 네이버 쪽에 물어보면 그거는 도로교통법상 안 돼요. 라고 하고요. 실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나가면은 바로 벌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일 때 뭐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동수단을 고려를 하는데 오토바이로 배낭여행을 해볼까? 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시게 되면 바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아까 김종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각 기업들마다 가지는 비용적인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이거는 언어 기반이 되는 언어에 따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즉 한국어로 오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지.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면 뭐 today dinner 메뉴지 스테이크라고 했을 때 AI 사용에 대해서는 토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챗GPT에서는 today's dinner 메뉴지 스테이크를 7개의 토큰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today's dinner 메뉴 is 스테이크 각각의 단어를 하나의 토큰으로 인지를 하고 마침표까지 하나의 토큰으로 인지를 해서 7개의 토큰으로 인지를 한다면 얘가 한국어를 인지를 할 때는 이응, 오, 니은, 으, 리을, 띄어쓰기 이렇게 음절을 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36개의 토큰을 가지고 얘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같은 AI 서비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보다 아니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최소 5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거는 규모에 대한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산업 현장 적용에 필수적인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이나 SK 같은 큰 대기업들이 챗 GPT한테 오픈 AI한테 우리 전용 AI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죠. 그런데 한국의 교육부라든지 각 교육기관들이 아니면은 다른 시사인과 같은 언론 매체들이 우리 전용 AI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너네 비용 얼마 낼 건데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리 기업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소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성을 7%나 늘려주는 이 기술들이 몇 개의 기업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많은 다른 기업들은 이용할 수 없는 환경도 만들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안 문제. 아까 삼성 얘기했고 미국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월마트하고 아마존에서 직원들한테 경고를 해요. 너네 챗GPT 쓰지 마. 회사에서는 접속 불가야 라고. 실제 미국에서도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항범 부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조금 편하긴 한데요. 지금 AI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구글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022년 챗GPT가 나온 다음에 구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부 직원들한테 야, 더 이상 AI 관련된 논문 외부에 발표하지 마라고 공지를 때려요. 그리고 챗GPT는 GPT 3.5 같은 경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자기네들 만든 기술들 외부의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AI 산업 생태계를 계속 올려나가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4.0부터는 파라미터 개수조차 공개를 안 합니다. 즉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외국에 무조건적으로 AI를 개방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방한했었죠. 그러면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화두를 많은 나라들한테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AI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자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선도기업으로서 후보할 기업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준비 상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AI 관련해선 강국입니다. 2022년 6월 달이죠.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 가진 GPT-3를 발표한 게 세계 최초의 초거대 AI
AI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2021년 5월 달에 화웨이가 2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팡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표를 했고, 딱 일주일 뒤입니다. 204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발표를 한 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용화돼서 발표된 초거대 AI입니다. 실제 초거대 AI 보유국은 한 5개 정도 나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AI 관련해서 매년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해외 어떤 학회에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은 전 세계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한 6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구글이나 인텔보다도 높은 수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뭐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랑 협업관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아시아 많은 대학들하고 협업관계 구축하면서 초거대 AI 언어 모델 고도화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하고 AI 반도체 개발하려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랑 같이 AI 윤리준칙을 만들어서 AI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윤리준칙을 적용하려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 기업 말고 해외 기업이 한국어 초대 AI를 만들기 어려울까요? 이건 바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텍스트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영문 데이터가 60.3%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한국어 데이터는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GPT-3를 학습할 때 영어 데이터를 93%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면 한국어 데이터가 학습에 들어간 양은 0.0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아까 2022년에 최초로 개발했던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는 한국어 데이터가 97%가 들어갔고요. 이 97%의 절대량이 약 5,600억 개의 토큰인데요. 이 양은 네이버 뉴스의 50년치,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양의 약 9년치 정도의 한국어 데이터가 학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초거대 바탕으로 해가지고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얼마든지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클로바 노트 켜놓으시면 강의 내용이 그대로 회의록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약도 해주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고, 그리고 저희는 따뜻한 AI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안부 묻는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챗봇 형태로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으면 1번 누르세요. 아니면 0번 누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대화하기 기능을 넣었어요. 2022년도에.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한 4-5번 쓰면서부터 어르신들이 전화를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얘가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하니까 결국 얘 기계 아니야 라고 나 안 쓸래라고 해서 저희가 기억하기 기능을 또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건강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넣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머리 아픈 거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인공지능 아가씨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지내요? 목소리가 너무 사람을 기분을 업 시켜서 전화를 기다리게 돼요. 네, 이렇게 또 안부 전화 주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얘기하는 게. 그리고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이게 실제 사회복지사분들한테도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분들이 낮에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 전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는 건 밤에 야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하는 것도 야근을 하셨고. 근데 얘가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낮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통화하는 내용들을 얘가 맡아주고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정리하는 걸 낮에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이분들의 업무량이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근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내 딸이 하나 새로 생긴 것 같다라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같은 경우 안부전화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전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얘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르신들한테 안부전화 드리고 실제 건강상에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복지사분들한테 레드얼럿을 보내요. 그러면 복지사분들께서 그걸 보고 어르신들한테 다음날 다시 직접 통화해 보시고 그다음 방문도 해 보시면서 어르신들 건강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자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국제학회 중에서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상호작용이라는 국제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제출이 되는데 올해 베스트 논문상도 받은 아주 따뜻한 인간을 위한 AI로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벤처기업들한테 저희 초대 AI 오픈해가지고 같이 생태계도 끌어나가고 있어요. 약 작년 초였죠. 저희 이제 초대 AI 오픈했는데 1000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한 300개 기업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백화점에서 만든 최초의 AI 카피라이터인 루이스 같아요. 기존에 사람이 이제 카피라이팅 문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약 3주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컨셉들을 잡은 다음에 그 컨셉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구들을 생성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들을 빼고 다시 또 만들어보고 그다음 수정하고 이 작업들을 하는데 3주 걸렸다고 하는데 얘가 하니까 3시간 만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96%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부기관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초고대 AI에다가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약 1200건 정도의 내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봤더니 실제 민원인한테 나갈 수 있는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4일 날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퍼클로버 X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이퍼클로버 X 관련해가지고 약 2월 달에 데모 버전 한번 좀 보실게요. 그때 챗GPT 3.5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더라고요. 예, 다음은 이제 쓰기 기능인데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얘한테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걸 한번 써달라라고 요청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 영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기사화 되려면 기자분들 같은 경우 얘가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리드 문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문구를 생성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요약 기능이에요. 많은 문서들도 이렇게 드래그하거나 PDF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요약해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기능들도 도입을 했고요. 실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여기 학생분들이 20대 학생분들이 이제 벤처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랑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초고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데이터,
창의적인 생각들을 저희랑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끌고 오진 않고 기업들만의 전용 AI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 전용 AI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초고대 AI 시대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MS 현 CEO죠. 사티아가 재미난 인터뷰를 했어요. 첫 번째로 IT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얘기가 나왔는데 AI하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기술의 전파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벤처기업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한히 확장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아주 최상위 레벨인 개발자인 안드레이가 오늘 쓴 기술은 3일 뒤에 인도의 시골 농부가 쓰는 기술로 보편화될 것 같다라는 예시를 들어요. 세 번째로 AI 관련해가지고 뭐 블루칼라라든지 화이트칼라 어느 분들한테 더 유용할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블루칼라들한테 더 강력한 노동력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들 같은 경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암묵지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암묵지를 형식지화 시켜서 외부에 전파하는 게 화이트칼라의 도움을 기존에는 받았다라면 그 도움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화이트칼라가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성을 끌고 가야 된다. 뭔가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초고대 AI 발전하면서 뭐 이제 PPT하고 결합을 하면서 아마 콘텐츠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 로봇, 아까 보셨던 것처럼 IoT 기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부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산업 분야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의 업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검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뭐 네이버 설립 연도는 언제야 라고 적합한 문서를 찾으면 바로 검색이 됐다라면 어떤 회사야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몇 가지 검색 사이트들 돌아가면서 자기가 요약을 해야 했다면 초고대 AI가 들어오면서 훨씬 빠르게 요약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 업무에서 AI 활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I가 결합이 된다라면은 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보조도구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시간 소모적인 행정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줄 것 같고, 세 번째로 기업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결합이 된다면 고객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것 같고, 네 번째로 CS 부분도 기업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24시간 일주일 내내 민원 업무에 대해서 질답을 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초고대 AI 시대에 가져야 되는 역량을 크게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프롬프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게 AI한테 묻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AI가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AI가 인지할 수 있도록 문제를 분할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AI는 만물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만든 결과물이 앞으로 점점 훌륭해지겠지만 그 훌륭해진 결과물들은 분명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물들은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AI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나만의 창의적인 내용, 그리고 독창적인 내용, 차별화된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AI라는 부분이 각 산업 분야에 모두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AI 개발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다루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지적재산권 전문가 변호사가 된다, 아니면 은행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AI 개발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융 분야의 AI 분야를 접목시켜서 모든 개발 일을 뭐 대체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엑셀 자료 고강범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엑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의 전문 지식인 거거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AI 기술이 아무리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해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AI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AI 가지고 뭐 숙제를 해와서 그거를 가지고 내신을 했는데 남의 거를 가지고 그 어떤 치팅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 논문들 지금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논문들에 대해서 그 얘가 뭐 이제 제대로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초절했는지 그런 검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AI 관련해도 체크 GPT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저는 학생들이 이런 AI를 활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잘 활용을 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어내는 것도 저는 그 학생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유명한 뇌과학자 산티아고가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AI는 결코 사람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를 많이 써보시고 접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